서울의 유서 깊은 한정식집 가온.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귀빈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베리디안 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는 마치 그리스 조각상처럼 잘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일부러 연출한 듯한 차가운 냉소와 적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박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회장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상대방에게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지혁이 코웃음을 쳤다. 내 인생에 멋대로 끼어들어 돈과 권력을 탐하려는 자들에게 예의를 차려줄 필요는 없지. 할아버지의 성화 때문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것은 그가 수많은 맞선 자리를 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마지막이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 속물적인 여자들에게 그는 불구의 몸을 가진 성격 파탄자라는 최악의 남자로 보이고 싶었다. 그는 이 연극이 오늘 밤에도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 어떤 여자든 휠체어에 앉아 독서를 퍼붓는 남자를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연락할 생각조차 못할 테니까 그는 자신의 역할을 되새겼다. 그녀가 들어오면 촌스러운 옷차림을 비웃고 가난한 배경을 트집 잡고 불구와 결혼해서 얼마를 받고 싶으냐는 식의 모욕적인 질문을 던질 계획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처럼 오늘 만날 여자 역시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때 미다디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강보람이라는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지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명품이나 과한 화장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단정하고 깨끗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흙을 만진 듯 손톱 밑이 살짝 거칠었지만 그녀의 몸가짐에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기품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어떤 계산도 욕심도 없이 그저 맑고 정직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했다. 그의 계획은 상대를 경멸하고 압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눈앞의 여자는 경멸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솔했다. 그의 인공적인 세계에 갑자기 떨어진 천연의 존재감.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충격이었다.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을 비웃던 그였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이 예고 없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보람은 방 안의 분위기와 휠체어에 앉은 지혁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강보람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혁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했던 첫 번째 독서를 내뱉었다. 시골에서 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나 보군. 하긴 서울 지리는 잘 모르겠지.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보람은 모욕감을 느끼는 대신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네, 버스를 한번 놓쳐서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녀는 지혁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자연스럽게 찻주전자를 들어 그의 찻잔에 차를 따르려 했다. 지혁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손은 아직 멀쩡해. 동정은 필요 없어. 보람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잔에 차를 따르고 찻주전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동정이 아니에요. 함께 차를 마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꾸밈없는 대답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계획대로 다음 공격을 시작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 할아버지와 당신 할머니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생각이 없어. 솔직히 말해봐. 다리 병신하고 결혼해서 내 재산 얼마를 뜯어낼 생각이지. 그것은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어떤 여자라도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보람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제 존재가 불편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다. 마치 그의 독설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는 그를 불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례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장애가 아닌 그의 태도를 보고 있었다. 지역은 처음으로 자신의 연극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화 내내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차를 마시는 조용한 모습, 음식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 창밖의 작은 나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얼굴.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가짜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였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를 겁줘서 쫓아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그는 오히려 이 만남이 끝나지 않기를, 그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기를 필사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보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거나 아쉬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처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떠나고 귀빈실에는 지역 혼자 남았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그녀가 사라진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늘 그랬듯이 회장님이 성공적으로 상대를 쫓아낸 것을 확인하고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지역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분노도 만족감도 아닌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하고 깊은 표정. 지역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 비서, 강보람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그리고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 그가 그녀를 잡기 위해 놓았던 덫은 결국 그 자신을 올가매고 말았다. 그의 길고 지루했던 인생에 드디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권지혁의 인생에서 그날 밤처럼 길게 느껴진 밤은 없었다. 그는 강보람이라는 여자의 잔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꾸밈없는 미소, 그리고 그의 독설에도 상처받지 않던 담담한 태도. 그는 밤새 그녀에 대한 박 비서의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강보람 27세 강원도 평창 출생.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람. 지역 농업대학에서 식물자원학 전공. 현재 고향에서 작은 유기농 농장과 약초원을 운영 중. 보고서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지역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프로필보다 더 흥미롭게 다가왔다. 다음 날 그는 박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다시 연락했다. 할아버지의 뜻이라는 궁색하지만 유일한 핑계를 댔다. 두 번째 만남은 경직된 한정식집이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은 오늘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가 베리디안 그룹의 총수 권지혁으로 돌아가는 순간 강보람의 그 순수함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겠어요. 보람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오늘도 편안한 면바지에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박 비서가 운전했으니 힘든 건 그 친구였겠지. 지혁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수목원의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지혁은 전동 휠체어를 보람은 그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 지혁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가 만들어내는 편안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나 다리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에 대해, 숲에서 나는 흙냄새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농장에서 자라는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건 질경인데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에 좋아요. 저건 쑥인데 어릴 때 할머니가 다치면 찧어서 상처에 붙여주시곤 했어요. 그녀가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의 세계는 지역이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달랐다. 주가와 실적 인수합병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의 세계와 달리 그녀의 세계는 생명과 성장, 그리고 자연의 순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 약초라는 거 정말 효과가 있나? 그럼요. 모든 식물은 저마다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하죠. 그녀는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지역은 그녀가 식물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지역은 할아버지의 성화라는 핑계로 혹은 회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문이라는 거짓말로 그녀를 서울로 불러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감옥에 더욱 깊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베리디안 그룹의 회장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들을 호령하고 있었다. 그는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날카로운 지적과 카리스마로 회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보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다시 휠체어에 앉는 순간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이중 생활이었다. 그녀 앞에서 그는 반쪽짜리 남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녀와 나란히 걷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실망한 눈으로 떠나가 버릴 것만 같았다. 한편 지역의 이런 기묘한 행보는 그의 사촌이자 베리디안 그룹의 전무이사인 권태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태민은 겉으로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호시탐탐 지역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지역에게 깊은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원도 출신의 시골 여자라고 형님이 요즘 그런 여자를 만난다고. 태민은 자신의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남자의 변덕스러운 연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비서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전무님, 이상합니다. 권 회장님께서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간다고 합니다.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휠체어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던 권지혁이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회장이란 작자가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신원도 불분명한 여자를 만난다. 이 사실이 이사회와 할아버지인 권 회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지역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수 있었다. 태민은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보람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깊이 파봐. 그리고 형님의 그 장애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잡아와. 태민의 검은 그림자가 지역과 보람의 관계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지역은 보람과 함께 경기도의 한 식물원을 찾았다. 유리온실 안이귀한 난초들 앞에서 보람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이 난초 좀 보세요. 덴드로비움인데 해독 작용이 아주 뛰어난 약재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건 정말 보기 힘든데 그녀는 난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역은 행복감에 젖어 자신의 연극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말을 더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난초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상체가 들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급히 다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람이 포착한 것이다. 지혁씨,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거짓말을 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다리에 환통이 와서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건강하고 힘 있는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자신의 두 다리. 하지만 지금 이 다리는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보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혁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온실 안의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았다. 점점 커져만 가는 거짓말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베리디안 그룹의 본사 권태민 전무의 사무실에는 그의 야심만큼이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에는 권지혁과 강보람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혁이 여전히 장애인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직도 저러고 있단 말이지. 태민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 그는 밤늦게 베리디안의 신사업인 바이오 농업부문의 한 연구원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 연구원은 과거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지고 좌천된 인물로 회사와 권지혁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태민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거액의 돈과 복직 약속으로 그를 회유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야. 태민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연구원에게 자연적인 토양 병균과 유사하게 보이는 화학 오염 물질을 건넸다. 이 물질은 서서히 작용하여 마치 식물이 자연적으로 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베리디안 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팜의 신품종 황금인삼 프로젝트였다. 몇 주 후 태민의 계획은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베리디안의 스마트팜에서 끔찍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수십억을 투자한 황금인삼들이 이유 없이 시들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모든 환경 변수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거대한 재앙으로 변해갔고 이 소식은 곧 주식시장에까지 퍼져나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태민은 이사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그는 깊은 우려가 담긴 얼굴로 입을 열었다. 황금인삼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지역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교묘하게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 어쩌면 회장님의 현재 건강 상태가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시는데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사들 사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이사들은 동요하는 눈빛으로 지역을 쳐다보았다. 태민은 이사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룹의 총수인 할아버지의 신임까지 흔들어 놓을 계획이었다. 지역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느끼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밤낮으로 회사 최고의 연구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토양 곰팡이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그는 보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회사 문제를 털어놓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모든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했는데 인삼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있어. 잎이 가장자리부터 타들어가고 뿌리는 힘없이 물러터지고. 연구원들은 처음 보는 병균이라는데 미치겠군. 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보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지혁씨, 잠깐만요. 잎이 가장자리부터 마른다고요. 맥관부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뿌리가 마르면서 썩는 게 아니라 물컹하게 썩는다고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구체적이어서 지역은 순간 놀랐다. 이것은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맞아. 어떻게 알았지? 혹시 토양에서 희미하게 비릿한 금속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나요? 지역은 회의 보고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원인 불명의 미세한 이취, 이초 발견됨.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걸 어떻게... 수화기 너머로 보람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역 씨, 당신이 설명하는 증상들은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자연적인 곰팡이나 병균의 특징과도 맞지 않아요. 병의 진행이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인위적이에요. 이건 마치 화학적인 중독 증상 같아요. 화학적 중독. 그 단어가 지역의 머리를 강타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동시에 보람의 마음속에도 다른 종류의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분노하는 지역의 모습에서 처음 만났던 냉소적이고 패배감에 젖어있던 휠체어 위의 남자를 떠올렸다. 지난번 식물원에서 보았던 그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무언가 조각들이 맞지 않았다. 지역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보람씨, 혹시 내가 관련 데이터랑 토양 분석 보고서를 보내주면 한번 봐줄 수 있겠어? 네,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번 볼게요. 그날 밤 강원도 평창의 작은 농가. 보람은 자신의 작은 서재에서 베리디안 그룹의 대회비가 찍힌 보고서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식물병리학 서적들과 논문들을 뒤져가며 보고서의 데이터와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베리디안의 유능한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토양 분석 보고서의 미량 원소 그래프, 아주 미세하지만 정상 범주를 벗어난 특정 중금속 수치.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조합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집중력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농작물 재배 실패 사건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Chắc rồi. Chương thứ tư sẽ là nơi sự thật bị vỡ lở và lời nói dối được xây dựng cẩn thận sụp đổ một cách đột ngột nhất. chương 4. 강보람은 밤을 새워 베리디안 그룹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새벽녘 그녀는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혁씨, 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연적인 병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농장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지혁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의 막연한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농업의 위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 즉 전쟁이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지혁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연구팀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연루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사회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권태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만 했다. 강보람의 통찰력, 그녀의 눈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보람씨, 나와 함께 현장에 가주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는 당신뿐이야. 보람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위기에 처한 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지혁은 박비서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차 트렁크에는 그의 연극을 위한 휠체어가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농장 근처에서 보람을 만났다.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에 또 한 번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베리디안의 스마트팜은
거대한 재앙의 현장이었다. 수백억 원을 들인 최첨단 유리 온실 안황금 인삼들은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역겨운 냄새가 감돌았다. 보람은 도착하자마자 전문가로 돌변했다. 그녀는 흙의 냄새를 맡고 식물의 뿌리를 살피고 관계 시스템의 밸브를 확인했다. 지역은 휠체어를 타고 그녀의 뒤를 따르며 그녀가 짚어주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최첨단 분석 장비보다도 정확했다. 이상해요. 오염이 특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쪽 급수 밸브 근처가 가장 심각해요. 그녀는 온실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주 급수 밸브를 가리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커졌다. 지역씨, 저기 저 밸브 좀 보세요. 밸브 틈새에 하얀색 결정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회사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 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의 연극, 자신의 휠체어,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는 강보람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CEO로서의 본능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어디 말이오. 그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두 다리로, 자신의 건강한 두 다리로 그녀가 가리킨 밸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회사를 구할 단서를 찾았다는 강렬한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보람은 그가 향하는 밸브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다리에 걷고 있는 그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모든 것이 먹먹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알던 냉소적이고 상처 입은 장애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에게 느꼈던 연민 그와 쌓아가던 교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싹트던 애정.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단 말인가. 지역은 밸브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를 확인하고 승리에 찬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찾았어. 이게 증거야. 누군가 여기에. 하지만 그의 말은 멈췄다. 그를 맞이한 것은 함께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깊고 시린 상처로 가득 찬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보람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그는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텅 빈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럴 수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지역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보람씨, 내 말 좀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보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더 이상 아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인삼들 사이를, 그의 부서진 거짓말의 잔해 사이를 미련 없이 걸어 나갔다. 지역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신체적인 마비가 아니라 자신의 기만이 불러온 고통스러운 마비였다. 그는 회사를 구할 단서를 찾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단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 승리는 너무나도 공허했고 그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강보람이 떠나간 유리 온실은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권지혁은 텅 빈 휠체어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하얀 가루 증거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는 회사를 구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심장을 구할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느꼈던 짧은 승리감은
거대한 상실감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보람의 마지막 표정, 그 깊은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 찬 눈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기만이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인 고통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권태민의 공격은 이제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지혁이 강원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권태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지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센트럴리스 타워 사태, 당시의 이민혁처럼 불안에 떠는 이사들을 교묘하게 선동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황금인삼 프로젝트는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과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업무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건강 상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교묘하게 지역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 그는 이사회의 한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되실 때까지 그룹의 안정을 위해 유능한 경영인에게 임시로 경영권을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감히 제가 그 역할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경영권 찬탈 시도였다. 이사들은 동요했다. 몇몇은 이미 태민의 편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그룹의 총수인 권 회장 역시 손자의 이해할 수 없는 최근 행보와 프로젝트의 실패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은 이제 회사와 개인적인 삶 양쪽 모두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방역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농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는 밸브에서 발견한 하얀 가루의 성분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그것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화학 혼합물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이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사보타주라니요, 형님. 그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보안 문제를 막지 못한 것 역시 경영자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태연하게 받아쳤다. 지역은 할 말을 잃었다. 태민의 논리는 교묘하게 허점을 파고들었다. 지역에게는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 이 화학물질의 출처와 배후를 밝혀낼 시간. 그는 이사회를 설득하여 일주일 후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간신히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독한 고독감 속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외부의 보안 전문 업체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화학물질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보람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다. 보람씨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었소.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시오. 당신이 필요하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한편 강원도의 작은 농가에서 보람은 깊은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스러워하던 눈빛과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절박하게 뛰어다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베리디안의 인삼을 죽인 그 화학물질. 그것은 단순한 오염물질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특정 식물에게만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물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채취해왔던 토양 샘플을 작은 실험실에서 밤새 분석했다. 그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흑입자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폴리머 캡슐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 캡슐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만 녹아내리며 내용물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 스파이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군사적 목적이나 생화학 테러에나 사용될 법한 고도의 기술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은 더 큰 위험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남자의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보낸 토양 샘플에서 마이크로 캡슐을 발견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망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화학물질의 출처 추적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이사회는 완전히 태민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보람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 짧은 문자는 암흑 같던 그의 절망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강보람의 문자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권지혁은 즉시 그녀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베리디안 그룹의 R&D 센터 그 중에서도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한적한 연구실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람이 들어섰을 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혁은 감사함과 희망,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보람은 그의 시선을 피한 채 전문가적인 냉담함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선을 그었다. 분명히 해두죠, 지혁 씨.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농업기술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지혁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소. 보람은 더 이상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현미경으로 확대한 마이크로 캡슐의 이미지, 특정 조건에서만 내용물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폴리머 캡슐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일반 시장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고도의 맞춤형 화학 제초제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방해 행위가 아니에요. 군사기술에 가까운 정교한 공격입니다. 그녀의 분석을 듣는 내내 지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태민이 이 정도로 위험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보람의 명석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동시에 그녀 없이는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보람 씨, 내가 당신의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내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음모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제발 내 회사를, 아니 우리가 함께 본 그 인삼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 그의 간절한 눈빛에 보람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연구실에는 두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닷새.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보람은 과학적인 부분을 총괄했다. 지혁은 그녀에게 베리디안 최고의 연구시설과 연구원 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온 농부라며 그녀를 얕보던 박사급 연구원들도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심 앞에서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연구실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 밤낮으로 오염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 개발에 매달렸다. 지혁은 범죄 수사 부분을 맡았다.
보람이 분석해낸 화학물질의 독특한 분자 구조를 단서로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그 출처를 추적했다. 전 세계의 특수화학연구소 리스트를 뒤졌지만 수사는 막막했다. 그때 보람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이런 종류의 펩타이드 결합 구조는 동유럽권 연구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체코나 헝가리 쪽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수사망을 좁힌 지역의 팀은 마침내 체코의 한 작은 바이오 연구소를 찾아냈다. 그 연구소는 최근 권태민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에 인수된 상태였다. 지역은 해커를 동원해 연구소의 내부 서버를 해킹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이 사용한 화학물질의 주문서. 그리고 그 주문서에 명시된 구매자는 바로 권태민의 유령 회사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주주총회 전날 밤. 연구실에는 탈진한 기색이 역력한 지역과 보람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해독제 개발에 성공했고 권태민의 범죄를 입증할 스모킹건까지 손에 쥐었다. 모든 일이 일단락되자 그들을 짓누르던 직업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지역은 실험 가운을 입은 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보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고맙소 보람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잠겨 있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구했소. 그의 말에 보람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얼음장 같은 경계심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들은 내일 있을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거짓된 연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공동의 목표와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훨씬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베리디안 그룹의 대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의장석에 앉아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주요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권지혁을 몰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권지혁은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과 같은 절망감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마지막 전투를 앞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권지혁의 경영 능력 부재와 프로젝트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하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주 여러분, 더 이상 그룹의 미래를 불확실한 리더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표결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태민의 선동적인 연설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했다. 전자투표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 의장. 회의실 문이 열리며 권지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보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힘있는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CEO 못지않은 전문가의 기품과 권위가 느껴졌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웬 외부인이지.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보람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저는 이 사태의 핵심 증인이자 베리디안 그룹의 기술 자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지역의 옆에 서서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여러분은 지금껏 이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생화학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마이크로 캡슐의 구조와 그것이 특정 식물만을 목표로 하는 정교한 화학 무기임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명확한 설명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태민은 근거 없는 소설이군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람의 발표가 끝나자 이번에는 권지혁이 일어섰다. 제 약혼녀의 과학적인 증명에 이어 이제부터는 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약혼녀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보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보람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지혁은 권태민이 체코의 유령 회사를 통해 문제의 화학물질을 주문한 주문서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연구소와의 이메일 기록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모든 증거는 권태민이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의 편에 섰던 주주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권지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권태민 전무, 당신은 단순히 내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었어. 당신은 우리 그룹 전체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을 위험에 빠뜨렸어. 결국 권태민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저녁 지혁과 보람은 처음 만났던 한정식 집 가운에 바로 그 귀빈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휠체어는 더 이상 없었다. 지혁은 보람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람 씨,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거짓말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당신의 순수함을 시험하고 나만의 오만한 방식으로 당신을 판단했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그 진실함으로 내 거짓된 세상을 무너뜨리고 나를 구원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나의 진심은 받아주시오. 나와 평생을 함께할 진짜 약혼자가 되어주겠어. 보람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아닌 그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외로움과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1년 후 강원도의 푸른 농장. 권지혁은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보람과 함께 새로 개발한 황금 인삼의 수확을 돕고 있었다. 베리디안 그룹은 그의 리더십과 보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바이오 기업으로 성공적인 제도약을 이루었다. 그는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소 대신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의 가장 어리석었던 거짓말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 최고의 진실을 가져다 준 것이다.